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비준 동의에 앞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말인데요. 평양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 여당이 바라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들으신 내용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처음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한 수사 결과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이 있었죠. 징역 20년.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선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봅니다.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어제도 속보로 소식 전해드렸었죠. 대북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결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홍현익 박사와 짚어봅니다. 1970년대 중반 부산에 수용시설이 하나 들어섰었습니다. 이곳에서 12년 동안 숨진 수용자는 무려 513명이나 됐고요. 거리를 떠돌던 불황인들 위해서 만들어졌다던 형제복지원 이야기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을 비상상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래 감춰졌던 이 이야기를 수면 위로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9월 6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고요.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으니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정부 여당이 바라는 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0%대로 떨어진 결과도 나왔죠. 소득주도 성장에다 부동산 대책 논란의 여파로 풀이가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대변인 간두시고 조금 쉴 줄 알았더니 또 바로 전략기획위원장이 됐네요. 네, 뭐 능력 없는 사람을 중히 써주셔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자리라서요. 네. 그냥 정말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네네. 뭐 기대했던 일인데, 네.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어쨌든 뭐 국민들이 원하시는 핵심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핵화 문제 해결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대통령도 오늘 그 첫 번째 회의에 원래 예정이 없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참석해서 생각보다 성과가 좋다라는 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 3일간의 평양에서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새로운 드라마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뭐 당연히 박수받을 일입니다만은 네.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대화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또 어떻게 협상을 네. 진전시키느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결국은 그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비핵화를 예. 위한 북미 대화 또한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남북 대화 잘 됐다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풀어나가는 계기고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그것들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는 건 북한에 대해서 미국도 새로운 시그널을 줄 가능성까지 기대해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미국 국내 여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으로는 이게 해결될까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우리 남북 관계의 통일과 평화 이전에 본인도 미국에서의 인기 또는 미국 정치 상황들을 더 고려하는 측면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특사들이 말하진 아직 말은 다 못할 텐데 특사가 다녀와서 아마 어느 정도는 그것이 즉 미국에도 주는 어느 정도는 시그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또는 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오픈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죠?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 빼면은 사실상 10하루 남았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10하루. 이것이 5개월 동안 세 번째 만남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미 국민들과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이고 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렇다면 이제 국민 마음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국회도 뒷받침을 해줘서 이게 전 국민, 대한민국 전체가 항구적인 평화, 비핵화를 원한다는 걸 북한이나 전 세계에 알려줘야지만 법적인 시스템으로 다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각 정당 대표들이 어젠가요? 문희상 의장이랑 다 같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원천적으로 아예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라든지 평화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원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들을 그래서 저는 야당한테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좀 버리고 이게 사실은 국회가 비준을 한다라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게 도와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일이 진행돼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결의안 채택 저는 촉구한다 뭐 같이 해봐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평화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략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매일 늘 말하지만 남북이나 외교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야당이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 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얘기한 결의안 채택을 먼저 하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하루 남았습니다. 10하루 남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도 실무자 회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늦게 갈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그러면 더 역동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정동영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동영 대표는 지난 정권, 과거 정권에서도 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비롯해서 이참에 모든 걸 함께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충분히 저희 주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핵화를 없애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논의를 야당과 함께할 용의가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자,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높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는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은 당연한 걸로 보이는데 좀 부담이 되겠어요.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네,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지율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실제로 수출은 늘고 재정도 탄탄하게 나타나고 이런 지표들은 호황이지만 국민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경기 많이 어렵다라는 것이 반증된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표가 좋은데 왜 나는 못 느끼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직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라는 바로 결론이고요. 이런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 즉 정말 분배의 기능이 있는 어려운 분들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키우는 이 소득주도 성장만큼은 포기하라는 것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국민 여러분들 좀 믿어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을 놓는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달라질 게 없을 정도로 저희가 분배를 좀 만들어내는 공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그 부동산 정책 관련 혼란 결국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집값을 좀 잡겠다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 정책의 어떤 실패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의 실패보다도 오늘 사실은 이낙연 총리 또한 집값이 예민한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총리께서도 이 내용은 조금 더 핀셋처럼 예민하게 집을건 짚고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 일면 아쉬운 점 또는 그렇게 지적하는 야당의 말씀에 저희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투기를 막고 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철학에 기반해서 현재 부동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또 이런 아쉬운 부분도 극복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강훈식 국토위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동산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은 뭐 공급 확대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증세, 결국 이제 보유세를 조금 세게 매기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정청 간에 이런 논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히 제가 사실은 라디오 방송 시간 한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예. 원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내놓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당정청이 원보이스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또 지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만큼 예민한 이유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시중에 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급에 대한 측면 사실 지금 공급 주장하는 게 당장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3, 4년 걸리거든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3, 4년 전에 충분한 공급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만 시장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수도권과 서울에 공급할 테니 더 이상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말고 실수요자들이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종부세나 보유세 이야기를 사실 좀 다 재조정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게 그냥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봤는데 투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제거됐구나라고 생각하고 투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겠다라고 좀 더 강화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청이 일체가 돼서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서울로 다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지방 집값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게 이제 지방 발전 뭐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해찬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공공기관 이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여러 채의 다주택자들이 이제 지방부터 먼저 포기하다 보니까 지방은 안정화됐는데 그게 마치 냉각기처럼 보이는 지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먼저 포기하고 나머지를 어디다 집중했느냐. 투기 세력들이 서울에 일단 지금 잠재한 서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아까 공급을 확대하거나 종부세 보유세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토균형 발전 그래서 공공기관과 일자리를 내보내는 문제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활 SOC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 함께해서 좀 더 잡아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좀 더 논의해봐야 되지만 이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정부 여당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야당은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패했다, 뭐 책임은 전합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소득주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입법이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예, 야당은 어떻게 설득시킬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야당 같이 지금 이 설득의 전략까지 이 자리에서 공중파로 전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국민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오롯이 야당도 안 듣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다 보면 좀 좁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당이 한 60여 개의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건데 야당과 최대한 협조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도 낙마 없이 다들 장관에 임명됐으면 하는 게 정부 여당 마음일 텐데요. 네.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이 몇 개 나왔습니다만은 네.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까? 네, 언론의 속성 또 언론의 견제와 감시 기능 때문에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문제점들만 나오지만요. 예. 이런 거를 후보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혹 또는 문제 제기가 해소될 건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이미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보이니만큼 국민들과 함께 좀 인정을 해 주셔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야당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대진 변호사가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까? 예, 일이 많아졌습니다. 라디오 일주일에 2번 하는 걸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잖아요. 예. 송무에, 소송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루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누가 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김남국 변호사가 대신 오는 걸로. 김남국 변호사. 네. 조대진 변호사 계속 하시지, 그냥. 예, 제가 땜빵 열심히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30년을 구형했잖아요. 네. 10년이 떨어진 구형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뇌물액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형 차이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30년, 25년을 구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20년에 맞춘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78세 정도, 80세에 가까운 나이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구형을 하면 이게 무기징역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걸 감안한 구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논쟁이 거의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짧게 잡아서야 2008년, 2007년부터인데 진짜 10여 년 만에 다스가 누구 것인가, 이제는 밝혀지는 것인가 정말 앞으로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 재판의 결국 핵심은 다스의 소유자가 누군가,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정말 이제는 밝혀지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 관련자들의 증언 또 증거 이런 걸로 명백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아니라고 부인했죠. 그렇죠. 네, 오늘 아니라고 부인했죠. 그 형사법정에서는 이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렇게 소명이 되기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입증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다. 이런 식의 주장을 변호인이 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일관되게 나하고 다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제출했던 증거들 이런 것들도 위조가 됐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스의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고 자신의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을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고 이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걸 참을 수 없으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저에게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한다. 예,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완전 정반대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은 이게 그 개인 비리, 그러니까 부정부패 사건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사자인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것과는 이렇게 부정부패 사건으로 모으는 거는 나에겐 아주 치욕적인 일이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항변을 하고 있어서 이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20년 구형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것 때문이라도 뭐 중형을 구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소위 말하는 올려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이런 정도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물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 측이 증인 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주장을 해도 이런 부분들까지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종 구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엄벌이 처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낸 걸로 보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나오기까지 한 1년 걸렸는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네. 네. 짧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보통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다 부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재판장 앞에서 요거를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건 뭐 정치 재판이고 다툴 필요가 없고 측근들을 괜히 재판에 나오게 하기 싫다라고 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조사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재판도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제가 할 수 없는 게 검찰의 증거를 이 대통령 측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혐의는 부인하고. 그렇죠. 이 무슨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좀 법리적으로 다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구체적인 물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제서야 이제 좀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스탠스를 좀 바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증거들도 다 동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 선고는 언제 날까요? 10월 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5일쯤에? 네. 아마 만기일이 10월 8일이니까 그 전에 난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네. 구속 만기일 전에. 근데 오늘 하나 궁금한 건 사실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거의 개인 비리잖아요. 권력형 개인 비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는 국정농단이란 말이에요. 과연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오늘의 형량이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네. 개인 비리가 더 나쁜 것인가 아니면 국정농단이 더 나쁜 것인가 두 사람 다 생각해보게 나쁘죠, 되더라고요. 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해보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인데요. 자,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이른바.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죠? 결과 어땠습니까?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이 구속된 이 김 씨에게, 그러니까 건물주 말고 이 임차인이죠. 궁중족발 사장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김 씨의 폭행이 살인미수로는 보긴 어렵다라고 해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다만 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그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고의가 있었느냐,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협의를 해서 아마 그 배심원들의 감성을 좀 흔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건물주하고 뭐 임차인의 관계는 생각하지 말고 살인의 의도가 있으니 이것만 좀 봐달라 몇 번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망치를 봐라 이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기 배경을 봐라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살인은 배심원단도 이렇게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정은 딱하지만 망치까지 쓴 건 너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망치 쓴 걸로 인해서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특수상해의 고의는 있었던 걸로 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간 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또 재판부가 이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네. 다만 2심에 가서는 뒤집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김 씨 같은 경우에 자동차로 치려고 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쳤죠. 다른 사람이 다쳤는데 예. 그 사람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바로 이제 따라가서 망치를 휘둘렀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2심에 가서도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사용한 둔기가 되게 이제 그 사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 망치였고요. 그리고 또 한 부위를 또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때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라면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들을 본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가서 똑같이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단이 배심원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건물주 측이 이제 갑자기 월세와 보증금을 4배 이상 올린 점, 그리고 또 소송과 강제 집행 과정에서 이 피고인 김 씨의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점, 또 사건 전후에 건물주 측이 김 씨를 조롱하는 문자 100여 건을 보냈다는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 감성에 많이 호소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피해자인 이 씨, 건물주 이 씨가 300억 원대의 갑부인 반면에 이 김 씨는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보통 사람 중에 하나라면서 감성에 호소했습니다. 99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한 개 더 가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도 이야기했다고요? 그렇죠. 물론 원래 이제 재판장들이 그 사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 대한 소회 같은 거 안 밝히는데 이번 사건은 진짜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음고생이 좀 심했나 봅니다. 임차인의 그 편을 들어주기에도 너무 그 임대인의 그 상처가 또 심하고 또 임대인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기에도 또 서민의 삶을 눈 감는 것 같아서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로의 원망의 감정을 좀 마음속에서 덜어내달라, 그리고 서로를 좀 용서하라라는 취지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금 있는 임대차 보호법은 5년 동안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궁중족발은 7년을 장사했기 때문에 이 법 테러에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그렇죠. 임차인이. 네. 그래서 지금 5년은 너무 작다, 이걸 10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계류된 상태고 지금. 네. 뭐 9월 국회 여야가 합의한다면 통과될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김모 씨가 약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법으로 봤을 때는 할 만큼 다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또 일반 시민들도 논쟁이 붙고 논란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대인 측의 편을 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부동산 갖고 5년 정도 임차하고 그다음에 월세 올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상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임차인에 관련된 삶도 보호해 주는 게 또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이번에 정기국회 때 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성이 어때요? 높아 보입니까?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이 10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8월 국회 통과 못했던 이유는 이 법 때문이 아니라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법, 그 다른 법 때문에 이게 패키지 딜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 통과 안 해주면 이것도 안 해줘라고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법안 자체로는 사실 뭐 9월 정기국회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법안을 어떻게 푸느냐가 좀 앞으로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노량진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이죠. 저도 자주 갑니다만은 요즘에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 그렇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신시장, 구시장. 구시장. 여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지금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2004년에 이제 그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2004년에 이제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되고 2016년에 이제 신시장이 완공됨으로써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원래 있었던 구시장에 있었던 상인들이 그러니까 임대 면적이라든지 임대료 등에 이게 조금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전을 거부하면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늘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과 그리고 수협 직원이 가서 이 오전 9시부터 구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이제 나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상인들이 그러니까 평소가 아니라 앞선 지난해 2번에 있었던 강제 집행하려고 했던 기간보다 더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크럽을 짜기도 했고 그 시장 입구에 차량 50대로 막아 세워서 차벽을 세웠던 겁니다. 1시간가량 양측의 대치를 하다가 이제 물리적 충돌이 더 이제 세게 충돌이 일어날 걸 우려해서 이 수협 측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 강제 소송을 법원이 했다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신시장 측이 이겼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수협 측이 이긴 거죠. 수협 측이 승리. 수협 측이 이겨서 구시장 쪽에 있는 그 뭐 상인들이나
또 뭐 가재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철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시장 쪽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죠? 일단 면적이 줄었다는 거고요. 면적이 줄어서 장사하기 좀 어려워졌다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리고 면적은 이렇게 맞득치 않은데 또 임대료는 또 예전보다 2배여서 이게 사실상 불리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매출액마다 다르겠지만 임대료가 그 예전 구시장 같은 경우는 월 3-4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시장으로 가면서 이제 7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놓은 상태라서 평균적인 가격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배가량 비싸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구시장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수협 쪽 이야기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상인들의 동의를 다 얻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그 동의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2004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 와서야 10년 지난 이제 와서야 전부 다 이거를 무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또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판단까지 대법원 판결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구시장을 존치한다거나 복원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협의 이야기도 또 이 납득이 될 만한 게 정전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시장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갈등이 워낙 첨예하고 점점 더 갈등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양측이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제3의 그런 뭐 갈등기구, 조정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장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시장 상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거죠? 임대료 이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구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전까지는 임대료 인하 정도만 요구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구시장을 존치시켜달라라는 주장이 좀 나와서 앞으로 이 논의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죠. 조직적으로 지금 철거를 반대하고 있고 3번이나 철거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화로 이 논쟁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법원의 그 집행을 통해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쪽이 조금 이렇게 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수협 측은 그 구시장을 복원하지는 않는 대신에 신시장에다가 추가적으로 300억 정도를 추가 투자한다는 정도의 그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상인 측, 그러니까 구시장 측의 상인 측은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어느 정도 아직도 간극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접혀질 수 있는 서로의 대안을 조금씩 더 내놓는 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5세까지인가요? 예. 네. 한 아이당 10만 원씩. 10만 원씩. 그렇죠? 월 10만 원이죠. 예. 이게 원래 대통령의 공약이나 이런 거에는 100% 지급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아이에게. 그런데 이게 야당이 반대하면서 그 상위 10%. 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90%만 지급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분류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100% 다 주자. 이런 얘기가 지금 최근에 다시 등장했고 당시에 그 90%만 주자라고 했던 야당 의원들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논의 끝에 다시 100%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거고요. 예. 일단 논의 과정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당장은 9월부터는 이게 이미 작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예산안에 반영돼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추가 소급 적용할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게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년에 다시 새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 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선택 복지냐 아니면 무상 복지냐 전체를 다 주는 복지냐 이거의 논쟁에 다시 또 휘말리기 때문에요. 또 쉽사리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반성문을 내는 의원도 딱 한 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 성장 이야기하면서 1억 주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1억 주면서 그 10만 원 못 준다는 게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출산 성장 얘기 듣고 당장 뭐 저희 집사람부터 좀 많이 분노를 하던데요. 뭐 출산이 뭐 이게 여성이 하는 축복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뭐 도구처럼 비춰지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몹시 분노스럽다라고 하는 게 모든 지금 어머니들
지금 그렇죠. 입장입니다. 이 아동수당은 그리고 행정 비용이 가르는데 1,6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단순히 1,600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음 달에 소득이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또 새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행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 행정 비용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나눈다는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 또 일부에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이 많은 거죠. 그게 내 명의로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소득자고 상위 계층이지만 아동수당은 받아가는 거죠. 반면에 맞벌이 부부에다 고소득자이지만 자기 집이 없고 전세금은 또 인정이 됐지만 그런 당장에 그 내 소득이 많은 경우는 또 이게 분류가 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차별적으로 어디서든 지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 임 기자가 지적했던 문제는 이 법 만들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대 맞는다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 어쨌든 반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린 거죠. 그래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 그 아동수당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 법 취지, 그러니까 이 개념의 취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모든 아동은 사회가 키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잘 사는 집안의 아이만 키우는 건 아니고 또 못 사는 집안의 아이만 사회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아동이라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가치를 담은 그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이 아니라 모두 지급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맞는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 아이들이 만 5세 미만 아이 있습니까? 그렇죠. 5세, 3세. 신청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못 받습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이분은 못 받기 때문에. 아니, 받을 겁니다.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입견을 애시당초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게 91.6%만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아닙니다. 또는 내 소득이 드러나는 게 싫었겠죠. 왜 이러십니까? 몰아가기 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팟빵 에우로 이 작가 누나팬님께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버스 기사님이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네요. 0017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